아예 사람이 없는 지상전도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알고리즘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병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병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이슈인데, 군사 로봇의 장점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겁니다. 인간 병사와 계속 붙어 다니면서 작전을 쓰고 이 과정에서 인간 병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빠르든 느리든 반드시 이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와 전쟁 그리고 K방산에 대한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역전의 이슈. 안녕하세요, 군사 전문 기자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군사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장에서 군사 로봇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군사 로봇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군사적 용어로 군사 로봇들은 보통 Unmanned Ground Vehicle, 즉 무인 지상 차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차량과 비차량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크게 차량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처럼 일반적인 차, 장갑차나 전차에다가 무인 자율주행 장비를 장착하거나, 혹은 무인 차량 전용으로 생성된 새로운 차체에서 이제 만든 무인 운용 장비를 넣어서 정찰, 수색, 공병, 그러니까 지뢰 제거 같은 임무에 쓰이는 차량들이 있고, 이 작은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장갑차나 전차가 가기 힘든 좁은 곳이라든가 조금 더 험한 데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차량형의 경우에는 바퀴가 무한궤도가 아닌 이동 방식, 즉 동물을 모방해서 다리를 사용해 가지고 움직이거나, 혹은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 있지만 자율적인 작동이나 가동, 이런 것이 가능한 것들도 국방 로봇에 모두 포함됩니다. 비차량은 아무래도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바퀴를 가진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지형 극복 능력, 사람이 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산지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 외에도 움직이지 않고 이제 고정된 지상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는가 전차의 위에 얹어가지고 이제 RCWS라는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이 조종하는 때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수색해서 적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사람이 탄 자동차나 전차의 방어력을 향상시켜주거나 화력을 높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퀴 형식과 다리 형식을 섞어가지고 이제 계단이나 험난한 지역에서는 다리 형태로 움직이고, 도로에서는 바퀴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무인 로봇들도 현재 연구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사 로봇 도입을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병력 감소에 대한 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서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병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병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이슈인데, 군사 로봇의 장점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전은 어쨌든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인명 피해가 적은 작전을 수행해야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경우에는 재교육과 숙달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소중한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다니는 이런 지상 로봇의 경우에는 사람보다 먼저 적진에 투입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이고, 직접 로봇이 사람을 아예 대신해서 전투 임무에 투입된다면 전투의 템포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병력과 로봇을 투입하면 적이 대응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를 장담하는데 군사 로봇이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무기의 경우에는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 적국이 로봇을 사용하면 우리도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첨단 무기랑 이게 똑같고, 로봇을 가진 적들이 로봇을 가지지 않은 우리 편보다 이제 이렇게 붙게 되면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격 작전에 투입돼도 되고, 그 다음에 인명 피해가 줄어드니까 전투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로봇 무기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사람이 직접 전투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 방식은 병사 중심, 사람이 직접 교전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건물의 코너, 문을 열었을 때 적이 누가 있을지 모르고, 아무리 훈련된 특수부대원이라도 근접 교전을 했을 때는 내가 반드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만 유무인 복합 정도 전력을 갔을 때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로봇이 다 찾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적보다 나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전의 우위가 대단히 크게 생기는 거고 있고 이런 정찰 말고도 교전 중심에서도 일반 보병 부대랑 유무인 복합 그 부대를 비교하면 더 많은 화력,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들고 있는 장비 같은 게 현대전에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서 뭐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보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장이 30kg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방탄복도 두껍게 입어야 되고 각종 물자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이런 물자에 대한 것들을 로봇을 사용해서 좀 경감할 수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피로도가 줄어들고 병사의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병사가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떠나서 전투를 했을 때 전투 효율성 혹은 아군 피해라든가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미타이거 4.0으로 해서 이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뭐 드론봇 전투단 이런 것들이 이런 유무인 복합의 전투 방식을 연구해 보니까 특히 이런 피로도 관련된 문제, 왜냐하면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을 로봇이 들고 같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정찰을 했을 때 이제 워게임이나 KCTC에 진입해서 유무인 복합 부대가 있을 때 전투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지상 차량과 자폭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무인 차량으로 해서 위험 지역에 부상병을 수송하거나 혹은 자폭 드론이라 했는데 하늘을 나는 자폭 드론이 아닌 지상 차량,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차량에다가 폭탄을 싣거나 이런 것들이 쓰이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조금 더 큰 우란6, 우란9 같은 무장형 로봇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갑차와 비슷하게 기관포와 미사일을 갖춰가지고 적의 공격 작전에 직접 투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러시아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동화 기능, 이런 것들, 네트워크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차량들은 약간 유선으로,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 줄로 연결한 조종자가 있어서 유선 원격 조종으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원격으로 움직이거나 작동하는 로봇을 군사에 쓰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공명되는 골리아트라는 원격 조종 로봇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한 궤도에다가 약간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원격 조종 장갑차 혹은 이 차량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장비가 없는 대신에 원격 조종하는 그 차량에다가 TNT 폭발물을 실어가지고 적의 뭐 참호라든가 벙커 같은 걸 파괴할 때 사람이 직접 폭탄을 들고 가서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아트가 원격으로 접근해서 폭발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무인지상 로봇의 최초 사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골리아트라는 로봇이 너무 느려서, 그러니까 사람의 걷는 속도보다 느렸다고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다만 그 이후에도 EOD 로봇이라는 게 등장해서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됩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테러리즘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래도 냉전 시대가 격화되다 보니까 테러 단체들이 인질극이나 납치, 폭탄 테러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해서 대테러 부대들이 그때 많이 생기긴 했는데, 테러를 할 때 폭탄을 발견하고 했을 때 사람이 조종하거나 사람이 직접 근처에서 폭탄을 해체하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그마한 무한 궤도의 로봇팔을 다룬 EOD 로봇으로 원격으로 무기를 통제하는데, 아마 일반인분들이 잘 아실 거는 이제 그 호크아이라고 하죠. 호크아이, 그 어벤져스의 호크아이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허트로커에 보면 첫 등장시에서 EOD 로봇이 이제 폭탄 제거 작업을 하다가 EOD 로봇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게 오프닝 씬에 나옵니다. 요거 같이 폭탄 제거 로봇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단순히 폭탄 제거만 쓰이기에는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특히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크기는 조그맣고 이제 사람 덩치만 한데 간단한 유탄 발사기나 기관포를 든 소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설치되었고, 비전 60이라고 고스트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일명 로봇계 같은 게 실전에서 투입되고 있어서 지금 군사적인 로봇은 아주 대중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말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건데, 첫 번째로 전투 공간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탱크랑 미래의 탱크의 전투 공간이 확연히 차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에는 가시거리내 4km 이내에서 적을 교전하는 걸로 훈련하고 작전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흑표전차에 이제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게 통합될 것으로 지금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게 통합된다면 가시거리 밖, 그러니까 5에서 6km 아니면 산 언덕 밖에 있는 적들도 탱크에 탑재된 로봇이라든가 드론 같은 걸로 원거리에서 탑재하고 교전할 수 있도록 개량됐거든요. 이렇게 군사 로봇이 발전되면서 개별 무기 체계의 그 전투 공간이 늘어난다. 더 멀리 있는 적을 탐지하고 내 그 전차나 장갑차 한 대가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적은 수의 전차나 이런 게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군사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은 표적 하나가 하나의 적을 타격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무기 탱크 한 대가 한 대의 탱크를 부술 수 있으면 이게 이기는 건데, 로봇의 발전이 되면서 점점 소형화, 경량화가 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RCV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연구 중인 로봇 전투 차량의 경우에는 화력은 전차랑 비슷해요. 전차포나 미사일에 장착하는데 크기가 한 절반 수준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연구 중에 있는 전투 차량이 중전투 무인 차량, 경전투 무인 차량인데, 경전투 무인 차량의 경우에는 장갑차 3대 정도 넣을 공간에 넣을 수 있도록 아주 컴팩트해지거든요.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이 말인 즉슨 한 번에 타격을 하거나 없애야 되는 표적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포 혹은 각종 재래식 무기들도 동시에 여러 대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로봇 무기들이 많이 퍼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현재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발전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부분인데, 군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랑 대단히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율주행 차량들은 아무래도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에서 어떤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런 걸 잘 구별하고 차들 추월하는 걸 규칙을 잘 지키냐,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반면에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데서, 그러니까 뭐 험난한 지형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되도록 빨리 움직여서 적보다 더 좋은 위치에 먼저 가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연구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연료, 에너지원이 있어요. 사람이 탄 장갑차나 전차는 엔진이 고장이 나면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뭐 냉각수가 줄어드는지 어디가 부서지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타지 않는 로봇의 경우에는 뭔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알기도 어렵고, 그걸 현장에서 수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군사용 로봇들의 그 동력원은 거의 다 하이브리드 혹은 아예 전지, 그러니까 전기 추진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장갑 차량이나 이런 전차에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지 같은 기술이 좀 더 발달해야지 이런 군사용 로봇들의 활약이라든가 성능도 크게 올라가서 대중화가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아요. 예를 들면 현재 이제 육군에서 쓰고 있는 지상 로봇 쉘파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라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장갑차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금 군사 로봇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무래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 해골 같은 T-800 로봇,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사실 이족 보행 로봇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효율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현재 걸어다니는 로봇을 주류는 사족 보행, 그러니까 개나 아니면 포유류와 비슷한 이런 로봇들이 유명합니다. 빅독이 이런 분야의 시초라고 하고 미국이 다르파가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유압의 힘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음이 커가지고 탑재 능력과 항속거리는 길지만, 이거 적질한테 너무 잘 보이겠다, 탐지겠다, 이런 문제로 실전 투입은 실패했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이런 이제 엔진형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었으나 비슷한 이유로 이제 연구 실용화까지만 이렇고 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무기는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더 좋게 하거나 아니면 더 발달된 것보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무기들이 주목받게 되고, 모든 군사용 지상 로봇이 사족 보행 로봇은 아니지만, 사족 보행 로봇이 아무래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장점, 지형 적응력이 우수합니다. 기존 바퀴형인 UGV는 만들 수 있어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MOUT라 해서 현대전은 시가전, 그러니까 실내 전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바퀴를 단 것들의 경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보병과 함께 달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문 앞에까지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이든 계단이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 병사와 계속 붙어 다니면서 작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간 병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찰이나 전투를 지원했을 때 무기 장착을 했을 때 여유 공간이나 이제 기능들이 더 많아요. 사람과 같이 붙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붙어 다니지 못하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거리라든가 좀 그 위력이 좀 더 큰 거, 그러니까 좀 대규모의 그 지원 장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접 전투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사적 보행 로봇의 이제 장점일 거고 아직까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과 이제 사족 보행이 결합된다면 아마 지금은 사람과 붙어 다니는 중심으로 가지고 특정 방에 들어갈 때 사람 대신 먼저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건데 아예 사람이 없는 지상전도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영화 속에 나오는 사이보그 전투 같은 것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그 핵심은 아마 사족 보행 로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이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CV 시리즈 같이 모터를 사용해서 가볍고 작은 크기의 사족 보행 로봇들은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 특히 비전 60의 경우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일본 자위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해병대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비전 60의 특징은 모듈형 설계를 해가지고 몸체 부분에 여러 가지 장비를 올릴 수 있고 이건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라이더나 레이저 스캐너 이런 걸 도입해서 정찰 임무에 쓰기도 하고 미국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60에 맞출 수 있는 총, 그러니까 무인 로봇 전용 총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걸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 60에는 초소형 드론이라든가 각종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전 60은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이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제 선두 정찰용 먼저 방에 들어가서 용의자가 있는지 보고 용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비전 60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초소형 로봇을 또 들 수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한번 풀자면 로봇이 로봇을 품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폭 공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총알로 공격이 가능한 것들을 품고 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대단히 비밀 무기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제가 기사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풍문으로 이런 소리가 들었는데 아마 실제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든 느리든 반드시 이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족보행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바퀴형 또는 뭐 궤도형 이런 것들이 지형상 이렇게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하이브리드 로봇들이 언젠가 선을 보이게 될 것인데 실제로 현대로템이 연구 중인 차세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로봇형과 이제 유인 차량이 있는데 트랜스포머 영화랑 거의 비슷해요. 이름도 트랜스포머 로봇이라 하는데 바퀴랑 사람 다리 같은 게 둘 다 있어가지고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는 이제 다리를 사용하고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바퀴를 달고 있어서 이제 주행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좀 구조나 뭐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 대중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군사 로봇이 도입이 되면 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알고리즘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가진 무기들이 나왔을 때 이 자율주행 같은 건 현재는 이제 장애물 회피, 그러니까 앞에 이제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지형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최적 경로 탐색하는 데서 그치는데 AI가 지금 대중화될 경우에는 실제 지금 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목표 식별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술이 발전되면 결국에는 알고리즘 싸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지상전에서 기만과 한 회피를 할 때는 주로 쓰이는 게 사람이 눈을 속이는 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길리수트라고 하죠. 막 풀숲이나 이제 그 뭐랄까 숲에 나무들처럼 위장할 수 있는 위장 수트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막을 피워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지우는데 요것들이 앞으로는 AI 자율주행 로봇들이 전장의 주인공이 될 게 이 AI의 알고리즘을 속일 수 있는 그 위장 수단이라든가 회피 수단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드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파방해 재밍이라고 하거든요.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거나 혹은 스푸핑이라 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와 이제 드론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적의 드론을 내가 뺏어가지고 적군한테 올려 공격하는가 이런 방식들이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상 로봇들이 발달할 때도 똑같이 쓰이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로봇은 보호하고 적들의 로봇은 어떻게 교란하고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서 전쟁의 모습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얼마나 속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로봇의 판단력을 이제 저하시키거나 로봇의 센서를 교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앞으로 나오면 요것들이 전쟁의 핵심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의 무기를 빼앗거나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적 로봇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 지역은 우리가 점령하게 되는 식으로 미래전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육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로봇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이제 드론봇 전투단이라 해가지고 드론과 지상 로봇을 같이 운영하는 미래전 시험 부대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한 바 있고, 앞으로 나올 것들은 EOD 지뢰저거 로봇이나 다목적 무인 차량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K9 자주포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주포인데, K9 지금 이제 A1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A3 버전에 가면 이 K9 자주포가 로봇이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K9 A3가 사용될 것인데, 이것은 지휘차량 한 대에 사람이 한 4, 5명 정도 탄 다음에 이 지휘차량 한 대가 4대의 무인화 K9 자주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격 조종 혹은 반자율 주행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수십 명이 사람이 필요한 K9 자주포 소대 하나를 이제 몇 명에서 줄일 수 있어서 인명 피해라든가 이런 거 줄이고 우리나라의 인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 외에도 AI 기반 대공 자주포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는데, 이것도 K9 A3랑 비슷하게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중앙 집권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대의 무인 대공 자주포를 통제해서 드론을 요격하나 하는 임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이제 장갑차 전차는 거의 모든 것들이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도 있지만 그 선택적으로 무인 작전이 가능한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차세대 장갑차나 자주포도 무인 운용, 반자율주행 운용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으로 내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군의 보병이 타거나 아니면 포병, 그 다음에 기갑이 타고 있는 거의 모든 장갑차나 전차가 사실은 로봇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전투의 방식과 전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군도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원 이런 데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래무기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투자랑 관심이 좀 적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K9 A3 자주포 같은 경우에 뭐 사람 몇 명이 자주포 막 부대를 막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는 로봇 병기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실제로 사람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그리고 로봇 무기가 많아졌을 때 그 전지나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크게 나오지 않은 이상, 단순히 우리가 뭐 로봇을 만들어서 그게 총을 단다 해가지고 로봇 전쟁이나 이런 미래 전쟁에 대응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전장을 바꿔 나갈 것이고, 이 전장을 바꿔 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군사 로봇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전장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이렇게 로봇 무기가 확산되면서 전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전장에서도 우리 한국이 무사히 영토와 국토를 수호하고, 또한 K방산이 앞으로 미래전에서도 이제 활약하고 주목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 기대합니다.